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동산과 생활경제 강의를 맡은 이재순 교수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전에 남한산성에 다녀왔는데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봄꽃이 어떤 순서대로 피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첫 페이지에 보시는 꽃들이 나오는 순서와 같습니다. 매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순으로 봄꽃이 핀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받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20대들이 나이가 젊은 만큼 면역력이 높다고 보는 데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감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수 20대의 인식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다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소염제인 이부프로펜 복용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수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 가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졌지만 미국 등 각국 젊은이들 상당수는 아직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We don't really say corona. It's like a drinking game.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 중인 영국에서는 당국의 이동자재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하자 식당과 술집 등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People are talking about, people come together in a crisis, everything else. And that'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is crisis and any other crisis. 독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베를린 공원 등에서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른바 코로나 파티를 하는 등 이번 사태에 둔감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는 통행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오는 22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젊은 층도 노년층 먹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 위중해질 수 있다는 미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젊은이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Today, I have a message for young people.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밀어낸 국가의 경험은 다른 나라의 희망과 용기를 준다며 중국 칭찬을 또 이어갔습니다. 한편 WHO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는 경우 소염제인 이부프로펜 사용과 관련해 복용을 피하라고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사실상 수정했습니다. 앞서 WHO는 이부프로펜이 코로나19 증상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면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 상의 없이 이부프로펜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젊은 층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대도 감염이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합시다. 지난주 수업 내용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정의를 내렸고요. 부동산의 용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우리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언어가, 이 용어가 스페인에서 비롯됐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협의의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나타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과 유사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준부동산의 범위를 포함해서 우리가 강의의 부동산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6가지 용어를 배웠습니다. 필지, 택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필지라는 거, 토지를 등록하는 하나의 단위, 지번마다 부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대지는 나치와 같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부지, 부지, 맹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중에서 맹지의 개념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요. 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의 접합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도를 개설하거나 또는 통행지역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맹지는 토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에 많이 이용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두 개의 퀴즈를 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맹지란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와 접합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네, 여러분 다 맞으셨죠? 네, 맞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은 물적 자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아닙니다. 확대할 수 있다. 3번.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부동산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등기나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들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게 맞겠네요. 또 4번. 광업재단, 공업재단, 업권은 광의의 부동산, 즉 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얘네들은 권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에 대한 것들도 우리 준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이 두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여러분 수업 창에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뜨고요. 여러분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 각각의 배점이 10점씩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다 맞으셨으면 20점 중에 20점, 한 문제만 맞은 학생들은 10점이라고 여기 점수가 뜹니다. 계속 지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난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복합적인 상품입니다. 부동산의 대표주자 토지. 토지는
평탄할 수도 있고 굴곡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야 지형일 수도 있고 산악 지형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막 지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주택은 목조주택일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여러 가지 분리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 구성 요소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다른 상품일 수도 있지요.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별개로 분리되어 살 수도 있고 통상적인 관습으로 주택이나 건물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개별 구성 요소들의 전체 묶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물리적 구성 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들의 결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부동산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을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이런 특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하나에만 또 포함시키는 것도 가끔은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 특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 특성의 특성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동산의 특성을 물리적 특성 하나로만 분류하기도 하고 나머지의 이 모든 경제 특성이나 제조적 특성은 부동산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부동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별 이 성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특성이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 특성은 뭐냐? 부동산이 일반 재화, 그러니까 다른 재화와 구별되게 하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나타나는 특성, 물리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별적 특성은 무엇이냐? 부동산들 간의 관계에서 특정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 지형, 토양, 크기, 모양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 특성 중에서도 일반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말 그대로 보시면 움직일 수 없는 특징 또는 immobility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부동산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양이나 강물 같은 것들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이동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성질을 우리가 부동성, 다른 말로 비이동성, 또 위치 고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이 위치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하처럼 그것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봄이에요. 그래서 예쁜 꽃무늬 블라우스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팔고 있는 이 꽃무늬 블라우스의 수요가 아산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택배를 통해서 뭐 샵에서 이 아산에서 이 물건을 팔 수가 있죠. 또는 우리가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산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판교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판교에 주택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판교 지역으로 아파트를 이동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이 부동성이란 이 성격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만 재화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공장이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좋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를 들면 토지는 움직일 수 없지만 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동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착물이 다 이동할 수 없는 건, 이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 정착물들을 어느 정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요. 주택이나 건물들도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동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불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성격을 우리가 불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토지와 다른 건물,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경우에는 파괴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이 노후화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된 주택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이 건물들은 어떻게 돼요? 노후화돼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죠. 또 토지와 건물의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는 파괴될 수 없는 불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보다는 토지가 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30-40년 전에 개발이 막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이 인기가 굉장히 컸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불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강촌의 토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까지 무연탄을 주로 연료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광산촌은 돈이 굉장히 많이 굴러다니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강원도 태백 일대에 광산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니까 폐강촌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주변의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토지가 강남 한복판에 있느냐 아니면 이런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양호한 주거환경이 있던 지역에 이런 우리가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도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부동산의 불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질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부동산 중에는 똑같은 것이 있다, 없다. 정답은 두두두두 없다입니다. 어떠한 부동산도 똑같은 것은 없다. 모든 부동산은 위치나 크기, 모양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성격을 우리가 이질성 또는 각각이 다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독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유사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서로 대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리적 위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질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불개성은 어디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토지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질성은 건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물산에서 지은 33평형 레미안 아파트 또는 LG 자이 아파트가 동일한 설계도와 같은 자재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치가 강남에 있느냐, 또 강원도에 있느냐, 우리 아산이나 천안에 있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들은 유사성이 크긴 하지만 다른 아파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위치한 주변의 환경, 물리적 인프라, 이용자 등등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물건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안 불당의 GL 프루지오 아파트 33평형이 동시에 분양됐다 하더라도 같은 동,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누가 사느냐, 또 이것을 주인이 사느냐, 임대를 놨냐에 따라서 부동산 이용 상태나 유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도 서로 1층 아파트, 2층, 3층, 4층 이 물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아파트이다, 다른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부동산은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을 이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비생산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것은 토지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의 성격을 우리가 비생산성 또는 늘릴 수 없다고 해서 부증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간척 사업이나 매립을 통해서 토지가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초중고 다닐 때 배웠던 개화도 간척지 또는 대표적인 송도 신도시 이런 데들이 바다를 메워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만들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간척이나 매립은 우리가 지표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면적을 늘리는 것이지 전체 공간으로서의 토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표의 형태를 바꾸어서 이용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늘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토지 전체
공간으로서의 토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송도 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지요. 자, 토지의 공급은 어떤 목적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나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주택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 주거용 토지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공급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토지를 용도 전환을 해서 유용한 토지 공급을 할 수 있겠죠. 일반 뭐 임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거용지로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물리적 특성, 그것도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쉬고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